결국은 60세에 기본적인 노후는 걱정 없다. 이 노후 준비는 많은 금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질문 자체가 봐봐.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되겠네요. 라는 우리 공인사님 얼마나 이 정말 그 절절하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겠네. 이 얘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관점이 있어요. 제가 연금 박사고 연금을 전문으로 하지만 제가 만약에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럼 연금 박사였을까요? 500년 전에? 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때는 연금이 없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가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중에 4,950년은 연금이 없었어요. 아예. 네. 연금이라는 단어도 없었어. 그럼 4,950년 동안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식이 부양하는 거. 뭐 자식이 부양했겠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있었겠죠. 연금 없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불과 20, 30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연금 가지고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국 노후에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연금 이전에 5,000년간 우리 역사상 우리 조상들이 노후를 보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평생 할 일이 당연했던 거지. 왜냐하면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퇴직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이라는 개념은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전까지는 인간은 계속 농사를 짓건 뭐 대장간을 하건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한 일을 죽는 그날까지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되면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생산성, 효율성 이걸 듣는 거예요. 결국은 가능한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재화로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뛰어나야 되고 효율적인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을 놓고 보니까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젊을 때. 그렇죠. 그죠? 20대, 30대, 40대. 그 정도. 근데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져. 몸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50대가 넘어가면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적 자원을 내보내는 것. 이것이 좋은 말로 퇴직이에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퇴직을 하게 된 것이고 55세, 60세가 되면 나가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있는 것보다 20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일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인건비에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으니까. 그게 기업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니들이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가 돼서 은퇴 이후에 소득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은퇴 이후에 소득을 걱정하는 것에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가 연금 제도예요. 자, 그래서 노후에 연금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금 이전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은 할 일이다. 할 일이다. 연금이 있는 것도 좋지만 노후에 제가 보니까 할 일이 있으면서 연금 받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노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소득이 있으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잘해요, 주식을. 근데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매일 아침 9시 하면 되면 그냥 증권사 뭐 객장에 나가가지고 앉아있거나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만 핸드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9시부터 3시까지 그냥 계속 장만 쳐다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져요. 밥도 못 먹어. 네. 건강 망쳐. 그냥 내가 일할 건 일하면서 우량한 주식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소득을 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일 얘기하면 이제 또 질문 주셔야 돼. 근데 일하는 거 힘들다. 노후에 어떻게 일하냐.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또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쵸. 제가 지금 묻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죄송해요, 용사님. AI 같으세요? 네. 더 없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젊을 때 해왔던 일은 무슨 일? 남의 집 일.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삼성에 들어갔어. 삼성에 들어갔으면 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일가. 이재용 회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업체에 들어가면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업체요? 예, 모든 기업은 같은 일을 해요. 딱 정해졌어요. 네. 저도 회사 다녀봤지만 회사는 딱 부서가 정해져 있어. 일단 인사팀, 기획팀, 그다음에 재무팀, 그다음에 생산팀, 뭐 제조, 그다음에 영업팀, 마케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회사가 똑같습니다. 네.
그죠? 뭘 만드느냐가 다를 뿐이지. 그 만들어서 어떻게 팔고 거기 직원들 어떻게 관리하고 월급은 얼마 주고 이게 다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다중지능 할 얘기 많으시죠? 어? 네. 다양한 지능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인간들은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지능을 사람들을 획일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입시 네. 그리고 또 이 기업체. 그러니까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재능, 내 지능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특정한 지능에 맞춰서 교육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해왔어요. 이게 재미가 없지. 퇴직하면 이제 내 지능, 네. 내 재능에 맞는 일을 해야 돼. 할 얘기 많으시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네. 네. 아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해야 해야 이제 노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자. 내가 사실 악기를 하고 싶었다. 그럼 노후에는 악기를 하면서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공연도 해보면서 재능 기부도 하고 또 관련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 요리가 좋아했다. 그럼 요리해가지고 음식점을 진짜 차려가지고 요리 음식점 이제 돈이 있으면 음식점 해가지고 내가 돈 벌 필요는 없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할 일 많잖아 사실.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소득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금도 받으면 노후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에 일 없이 연금만 받는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 불행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 그럼요. 거기서 일을 발견해가는 다시 찾는 예, 그게 하는 게 진짜 은퇴주입니다. 그게 관점이 변하군요. 그럼요. 웅 이사님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웅달제빵. 이거요? 저는 그래도 뭐 이거 누가 시키는 것보다 지금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하실 네, 거잖아요. 네. 흰머리 돼서도 하고 또 네. 우리 뭐 여기 초청 연사들은 계속 바뀔 거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내가 하면서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일이 좋은 거예요. 이런 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네. 그러면요, 박사님 아까 그 국민연금 받기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IRP 뭐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만 하고 또 네. 맞벌이면은 금방 4,500은 달성 가능하다. 네. 미리미리 하기 관심만 바라네요. 가지면. 관심만 가지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 연금 쪽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젊은 층들한테도 통하나요? 이 방식이? 그럼요. 그래요. 물론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연금에 의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 내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좀 저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20, 30대는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있잖아. 시간. 지금 50대 60대 퇴직하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시간에 투자해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20, 30대는 앞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준비가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엔 퇴직 연령이 55세였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60세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은퇴를 얘기하면서 60세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65세. 혹시 65세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은 어떻게 될까? 70세예요. 그러겠네요. 그럼 지금 젊은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산다고 무슨 은퇴를 계속 늦추면 내가 언제까지 일하는 얘기야. 70세까지 뭐 일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잘 봐요. 지금 50세, 60세가 할아버지인가. 옛날에는 50세, 60세면 무덤에 계셨어요. 네. 이미 돌아가셨어.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역사적으로 가장 장수를 원했던 왕이 있었어. 다 아시죠? 중국의 가장 진시황. 다 알잖아요. 진시황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시황이 70세, 80세, 90세 살았을까? 진시황 49세에 죽었어요. 그래요. 네. 그죠? 제가 지금 나이 50이에요. 이미 진시황보다 장수를 원했던 진시황보다 오래 살고 있어 사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50세인데 옛날이면 흰머리 막 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뭐 관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말짱해. 사업 너무 잘 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세를 사실 거란 얘기예요. 네. 예. 그러면 내 인생에서 50세에 퇴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20세까지는 학교 다녔고 30년 일하고 그리고 50년 놀아야 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지금의 현장에 보이는 관점보다 좀 미래를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서 내가 70세 이후에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뭐 그 이후에 75, 80까지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150살까지 산다면 80세도 잃은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시간이 충분하게 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언제 가지고 뭐 부족하냐,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화폐 가치 따지면 이게 뭐 얼마 되겠냐, 뭐 이런 별별 그냥 하는데 다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핑계일 뿐. 그냥 꾸준하게 그냥 부동산 준비하잖아요. 부동산 준비하세요. 뭐 애들 키워야지. 근데 그 중에서 최소한의 국가가 하라는 것만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시간의 가치,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수익만 얻으면 결국은 60세에 그래도 뭐 제가 이거 연금 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지만 기본적인 노후는 걱정 없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도 600에서 또 900으로 늘려주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연간 900을 내려면 한 달에 7, 80 내잖아요. 이게 쉽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이게 한 달에 7, 80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 30만 내세요. 그럼 연간 3, 400이잖아요. 근데 연말 되니까 보너스가 나오네? 그죠? 회사에서 뭐 이제 보너스가 예를 들면 뭐 한 달 월급 주는 경우도 있고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많게 주는 경우에는 뭐 연봉에 얼마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보너스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한 봉 지르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또 안 되잖아요. 뭐 지를 건 지르지만 그 중에서 또 한 2, 300 빼가지고 그걸 또 연금 계좌에 넣으면 거기서 또 700, 800, 900을 채워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관심이다. 관심.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되게 검소하게 네. 생활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플렉스 같은 문화도 있고 그러면서 또 노후까지 준비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네. 조금 빡빡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비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살 거 안 사고 네. 놀 거 안 놀고 노후 준비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후 준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금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세대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젊은 분들이 어차피 이거 국민연금 이런 거 노후 준비 점점 제도 안 좋아질 거고 네. 국민연금 고갈될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거 다 지금 중장년들 세대에 다 그냥 서포트 해주는 것 뿐이고 네. 그래서 뭐 좀 극단적으로는 이민만이 답이다. 음. 빨리 해외로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들.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건가? 네. 이민 가고 싶어요. 네. 자, 뭐 답이 뭐 이민이 답은 아니겠지 일단. 네. 뭐 이민 갈 수 있으면 가면 되지. 네. 그죠? 근데 뭐 간다고 해서 뭐 그 나라는 뭐 더 좋은가? 그렇지 않잖아. 뭐 가면 똑같아 어차피. 여기서 있는 문제 딴 나라에서는 안 벌어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이 제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개혁이 쉽진 않아. 그리고 이 개혁이 결국은 젊은 세대에게 책임을 더 가중시키는, 네. 전가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이 사회에 태어난 나의 어쨌든 운명이니까. 반대로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네들이 밥 굶었냐?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애가 있지만 야 너네가 밥 굶었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네.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는 밥 굶었어. 너네가 산에 돌아다니면서 나물 캐면서 살아봤어? 응? 전쟁 옆에서 폭탄 떨어지는데 막 집 메고 일사후퇴퇴 가봤어? 안 가봤잖아. 그죠? 그다음에 뭐 정말 그 우리 뭐 70년대에 뭐 독일 파독 광부 이런 거 보시겠지만 진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막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24시간 내내 그냥 땅 속에서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누가 좋다 안 좋다를 논의하긴 쉽지 않다. 그 세대는 그 세대만큼의 또 희로애락이 있었고 지금은 이 세대만큼의 희로애락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세대를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를 현명하게 수립하셔야죠. 네. 그러면 공적연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은 공적연금을 가지고 사적연금을 준비해서 네. 내 개인적인 준비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공적연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낼 건 내고 대신에 내가 사적연금에 준비를 조금 더 하시면서 연금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한 잡에 집중했다면 내가 지금은 N잡로 하잖아요. 그죠? 네. 다양한 잡을 가지고 다양한 걸 벌어들이면서 또 그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맞는 좀 전략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목소리를 좀 내셔라. 목소리를. 조용히 있지 말고 이번에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학교에서 아동 학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조용히 묻혀 있다가 이번에 어떤 이슈가 돼 가지고 선생님들 지금 학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줘. 이 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연금 개혁을 하는 정치인들, 연금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5, 60대라는 거야. 네. 내가 이제 연금 받아야 돼.
그죠? 그러면 자, 내 연금에 대한 개혁을 내가 하는데 내가 받을 연금을 줄이는 개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분들이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거를 깎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거를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받을 젊은이들 걸 깎아라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젊은이들이 나와서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저희도 깎긴 깎겠습니다. 대신에 좀 서로 좀 비등비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거기 관심 없고 전부 어디 관심 있어? 주식, 코인, 물건 관심 있고 연금에는 관심 안 두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 안 두고 뒷전으로 밀어두는 사이에 이미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부담을 더 안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아까 젊은 층들이 그 건강, 수명 이런 게 늘어나면서 투자 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네. 국가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그 세대에 맞게 또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네.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또 진짜 미리미리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퇴직연금을요. 네. 요즘에 AI가 네. 막 굴리는 그런 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로보 어드바이저 AI 인공지능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투자에 대한 일관적인 견해가 있어요. 저는 내일 주가를 인간이 맞출 수 없다. 이것이 제가 투자에 대한 일관적인 견해. 이게 제가 연금을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기보다는 사실 연금을 하기 전에 거의 10년, 15년간 투자에 대한 자산 관리도 하고 재무 설계도 하고 해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간이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인공지능이 하게 만드는. 네. 그죠? 그러면 인간이 못하는 거 인공지능은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네. 자, 일단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해 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인공지능의 이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이 내일 주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시작할 때 5% 마이너스가 나면 매도할 거야. 손절매를 할 거야. 네. 라고 내가 마음 먹고 들어갔어. 근데 5%가 떨어졌어. 근데 얘가 막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잖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은 손절매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좀 이따 보자. 야. 그러면서 좀 밥 먹고 가볼까? 그러면서 또 기다려요. 그러다 보다 6, 7% 마이너스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아이씨, 글렀네. 다시 올라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스스로 감정에 좌우돼서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해줄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진짜 인공지능이 성공하려면 저는 작년 2월에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사실 지금 주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알았어야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조합을 다 해가지고 딥러닝을 해가지고 푸틴은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조합해봤을 때 푸틴은 이미 2월 며칠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야. 그 전에는 침공할 거니까 그 전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근데 인공지능이 푸틴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나? 네. 푸틴도 뭐 지가 할지 안 할지를 수개월 전에 결정했겠어요. 네.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지금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을 해. 그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파월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아야지 미리. 그래야지 투자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 바이든이 어떤 결정할지. 그죠? 알아야 되잖아. 몰라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인 이 패턴을 연구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파악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근데 시장의 큰 흐름을 조정하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큰 빅 이벤트들은 사실 그것도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머릿속을 파헤치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자잘한 수익은 조금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큰 흐름의 변화를 읽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 본인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 투자하는 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연금에 대한 투자, 개별적인 주식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활용하시고 패턴도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기법도 활용하시는 걸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법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금은 장기전이잖아. 그죠? 우리가 육상 중에
똑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이 있어요. 네. 여기 두 개가 같은 육상이에요. 근데 선수들이 마라톤 뛰던 애가 갑자기 내일 100m 뛰고 100m 뛰던 선수가 내일 마라톤 뛰고 이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이게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100m는 딱 10초에 내 모든 체력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준비 상황이라든가 뭐 먹는 거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아요. 42.195를 뛰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00m를 시작했는데 초반 100m를 100m 뛰듯이 전력 질주하게 되면 얘는 42.195는 커녕 4km도 못 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이나 일반 주식 투자 단기 이런 하시는 것과 연금은 굉장히 서로 다른, 연금은 마라톤, 일반 주식 매매는 100m 달리기인데 100m 달리기 하는 전략을 연금으로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 연금 투자해가지고 연금 펀드 계좌에 들어가가지고 ETF로 계속 단타하고 트레이딩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이건 뭐냐면 지금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42.195를 뛰어요. 못 간다니까. 그리고 몇 달 했잖아. 해봐서 알고 이 방송 보신 분. 해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이미 포기했잖아요. 질린 거야. 이제는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게 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마라톤 전략이다. 처음부터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세우시고 꾸준하게 가면서 중간중간 한 10km, 뭐 20km 반환점에서 일정 부분 전략을 약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건 무슨 뭐 100m 전략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 달리고 전력 투구하고 이런 거 못한다. 연금 펀드 하면서 매일같이 연금 펀드를 보고 있다. 그분은 무조건 실패야. 무조건 실패. 이걸 어떻게 40년간 봐. 그리고 연금 개시한 이후에도 해야 되잖아. 네. 그죠? 그럼 죽는 그 살까지 그거 봐야 돼요. 그렇게 해봐야 돈이 안 돼요. 미국이 IR 그 401k를 통해서 미국의 은퇴자들이 연금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401k 투자자들이 단타를 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국가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똑같은 IRP 같은 세액공제 제도니까 그걸 넣고 10년, 20년간 기다렸더니 S&P 나스닥이 많이 올라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번 것이고 물론 코스피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연금을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조건보다는 단타를 한다 그래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에 비해서 더 수익이 나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은 그 최소 55세. 네. 그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은퇴는 뭐 60세, 정년은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아까 좀 그 궁금한 게 부동산하고요, 연금하고 이거를 최초에는 어떻게 좀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부동산은 반찬, 연금은 밥. 연금은 밥. 연금은 밥, 부동산 주식은 반찬. 그러면은 연금에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연금은 네. 우리가 밥 먹으러 할 때, 네. 점심 먹으러 할 때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얘기하지. 네. 콩밥 먹을까, 보리밥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네. 밥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게 가야 되는 거. 이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죠? 내가 뭐 연금을 얼마를 해야지, 뭐 네. 부동산을 얼마를 해야지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면 무슨 뭐 답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연금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이건 오래 못 가. 옵션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이 연금을 잘 받아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 행복하지만 공무원 연금을 내가 내고 싶어 냈어요. 아니죠. 그리고 어떤 제가 그 교사들한테 여쭤봤더니 공무원 연금에서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공무원 연금을 띄어나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행복하시겠대요. 띄고 받는 건데 그거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있다 보니까 나중에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게 쌓여 있었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연금은 자동적으로 나가가는 시스템으로 해줘야지. 이걸 내가 뭐 선택하겠다. 뭐 내 월급에 뭐 100을 받으면 100에 뭐 10, 20은 연금이고 뭐 30은 뭐 목돈 마련이고 40은 무슨 이런 거는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하신 분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 제가 못 봤어. 네. 제가 재무설계 해봤잖아. 재무설계 10년 넘게 해보고 책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가. 왜냐면 인생은 다양한 이벤트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연금은 그냥 밥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갈 수 있도록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가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있어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서 30만 원은 연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월급이 300만 원 받는데 30만 원 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70만 원 중에 뭐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내 월급은 270이야 그냥. 그리고 그 270 가지고 내가 부동산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군요. 제가 연금은 밥, 주식 부동산은 반찬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반찬을 내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해요. 근데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돼?
반찬 먹으면요. 반찬만 계속 김치찌개만 계속 먹어봐. 그럼 어떻게 돼? 병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짜요. 짜서 짜요. 못 가서 못 먹어. 네. 제육볶음만 계속 먹고 있어. 짜다니까. 그러니까 반찬이 맛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야,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네.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이렇게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연금 그 금액조차도 네. 이게 좀 아까워서 이거를 내가 완전 투자 원금에다 넣었으면 그 부동산 투자에 보탰으면 더 대박이 날 수 있는데 그거 네. 연금이 든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죠. 거의 다 네. 실패하시는. 아니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맞을 있어요.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지금 연금 받고 계신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물어봐 보세요. 공무원분들한테 당신이 이 공무원 연금을 부동산에 넣었으면 더 부자가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들 받으신 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맞벌이 공무원이면 진짜 최고라고. 그렇죠. 내가 뭐 집도 있고 있지만 야 그래도 내가 집도 살고 뭐 강남에 사시는 공무원도 있고 지방에 사시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결국은 강남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맞아요. 아니 내가 그 공무원 연금 안 받고 그걸 가지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두 채 샀으면 내가 지금 6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됐겠지. 근데 중요한 건 100억이 된 게 중요한 건 아니라 60억짜리 집에 살면서 공무원 연금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론과 우리가 실제를 잘 구분하자는 거지.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비유가 찰떡 같은 게 그 비싼 반찬 2개 갖고 있는 것보다 네. 진짜 비싼 반찬 하나 갖고 있고 네. 아니면 비싸지 않더라도 반찬 하나 갖고 있고 밥을 계속 그럼요. 골고루 있는 게 좋아요.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행복하고. 아니 그리고 내가 무슨 뭐 100억, 200억 있다고 더 행복해? 그렇지 않잖아 사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우리 웅달 책방이 그 굉장히 또 구독자도 많고 유명한 채널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네. 하지 않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들을 한두 명 보겠지 설마. 네. 그죠? 네.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정의당 누가 보든 상관없이 제가 대통령이 나갈 건 아니니까. 그죠? 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될 건 아니니까. 혹시 뭐 네. 저기 비례대표 네. 있으면 좀 연금에 대해서 뭔가 좀 필요하다. 그럼 제가 역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금융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그리고 연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이 똑같은 자산의 라인업에서 같이 놓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 주식, 부동산, 연금, 코인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같은 자산들 투자 자산이니까 그렇죠. 뭐 여기도 제한하고 저기도 제한하고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시거나 이 사회를 보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어간 나라고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일본을 추월해서 가장 노인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될 것인데 네. 그 노인 문제 해결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답이 연금이고 네. 그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은퇴 선진국들이 이미 그런 부분을 행복하게 해결해가고 있다는 거. 이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해 관심 갖도록 국가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돼요. 지원이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 연금에 대한 지원. 그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여기다 무슨 뭐 홍보 캠페인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임팩트가 있는 지원은 세제 혜택을 더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번에도 늘렸지만 그걸 더 늘려가는 것도 있고요.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연금을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지원들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연금 가입자, 연금 준비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치권의 생각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일일이 다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제 더 많이 해주면 세수가 줄어들잖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또 부자들에게 대한 혜택이 더 많아질수록 결국은 이게 뭐 부자 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자꾸 접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동산이나 이런 묶이는 자산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국가가 세금을 주는 것이 돈이 묶여버려요. 네.
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뭔가 경제활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세수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연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써요. 네. 결국 연금은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돼서 소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여기서 세금이 좀 덜 거치지만 결국 이 돈 쓰면 거기서 국가가 또 부가가치세도 거둘 것이고 또 뭐 여기 뭐 유류세도 거둘 것이고 할 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아주 단편적인 안목으로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줄여야 세수가 더 거친다는 생각은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네. 다른 자산하고 다르다. 연금에 대한 세제를 완화해줘서 연금을 많이 가입하게 해줘야 나중에 더 거치는 세금이 많아진다. 그리고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서민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들이 더 많이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결국은 이 조세제도의 또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부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버리면 묶여버린다니까. 근데 연금을 가입시켜주면 부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 쓰게 돼요. 그럼 또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뭐 이 방송 보시는 중에 서민도 있고 부자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서민이 한 달에 50만 원 연금 받아 써주는 것과 부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연금 써주는 것과 전체적으로 소비는 똑같이 일어나는 거지만 소비 순환 효과는 큰 금액을 써주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국가가 그냥 강제적으로 부자들은 연금을 가입해라 라고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100억이 있는데 100억 가지고 집 사지 말고 100억 가지고 연금 가입해라고 얘기해줘야 돼. 빌딩 사지 말고. 그래. 그래야지 이걸 소비를 하면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금을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이 방송 보시는 전문가들이 또 정치인들이 계시다면 제 말이 다 100% 맞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 이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 네. 너무 그 핵심 포인트,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또 그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 그렇게 그 일반적으로 계속 꾸준히만 하면은 또 노후 관심만 조금 더 갖고 준비하면은 문제 없다. 네. 그런 부분까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해서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